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야상한가 시즌2를 또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저희 방송 8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오늘도 TV를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TV 채널 안내 아래 나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유튜브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저희가 활짝 열어놨습니다. 실시간 한마디 기능이 나가고 있고요.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남겨주시면은요. 저희가 쏙쏙 뽑아서 바로 또 피드백을 드릴 테니까 오늘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중간선거 이야기, 지금 개표가 한창이죠. 하원은 이제 공화당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상원은 박빙이다라는 판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중간선거를 좀 결과를 예측하면서 CPI를 좀 걱정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은데 CPI 훈풍일까 파도일까 과연 어떻게 나올지 이거에 따라서 증시의 영향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7일 날 방한할 것이다 라는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빈살만 네옴시티 관련해서 사업을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또 방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빈살만 방한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관련주들이 꿈틀대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시작인지 그리고 17일로 봤을 때 이 행보와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원전 이야기 나눠볼까요? 한수원에서 루마니아 원전 수주전 참여.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기세를 몰아서 루마니아까지 우리가 동유럽을 다 우리의 원전, K원전으로 도배할 수 있을지 원전주 전망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월수팀 나와주셨습니다. 왼쪽부터 한균수 매니저님 나와주셨고요. 가운데는 최창주 매니저님, 오른쪽에는 이가람 매니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창주 매니저님 점점 이마가 많이 보이는 헤어스타일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한 뭐 일주일 지나면은 올백으로 오실 것 같아요. 그렇게는 안 되죠. 그렇게는 안 돼요. 이거 누가 제가 이마를 올리려고 예. 어제 또 염색까지 했어요. 염색이요. 까만색으로. 아니 원래 새치가 좀 연식이 좀 돼가지고요. 예. 좀 올라오길래 항상 하는데 바로 했죠 염색을. 네, 신경 좀 쓰고 있습니다. 신경 좀 많이 쓰고 계십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시장 관련해서. 오늘 뭐 기분 좋은 하루 보냈습니다. 네, 제가 원했던 수소가 올라와서 수소가 올라와줬습니다. 포트에다가도 유니크를 담아놨는데 유니크도 시간에 더 올라가지고 예. 오늘 뭐 수소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이슈 받아줘가지고 좀 미리 말씀드렸는데 그게 잘 올라서 정말 오늘 오랜만에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왔습니다. 포트 대결 잠시 후에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는 상황, 화목팀이 좀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한균수 매니저는 어땠습니까, 오늘 하루? 좋았습니다. 올라간 것 코스닥도 뚫었고 예. 올라가는 것도 좋은데 그 시장 움직이는 구도가 이제 생각했던 구도대로 움직이고 있어서 더 좋습니다. 투심이 많이 좀 돌아섰다, 긍정적으로. 그리고 네. 환율도 지금 굉장히 환율이 너무 좋죠. 네. 이거를 뭐 환율 얘기가 뒤에는 잘 없으니까 외국인 뭐 기준에서 봤을 때 혹은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때 이 환율 왜 떨어지는 겁니까? 한균수 매니저님 보시기에? 뭐 탈중국 때문에 그런 게 가장 크겠죠. 뭐 달러 인덱스도 내려오긴 했는데 인덱스 내려온 속도보다 원달러 환율 하락 속도가 훨씬 더 빨라서 이걸 설명하려면 달러 하나로는 안 되고 방금 전에 얘기를 한 대로 이제 탈중국 때문에 실제로 이제 글로벌 펀드들이 뭐 아시아 EM 지수에서 중국 비중 줄이면서 뭐 한국 같은 나라들 비중 올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고 환율이 내려가서 외국인이 사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사는 과정에서 환율이 내려가는 그 구도로 정확히 가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거 아닙니까? 긍정적이죠. 너무 좋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뭐 환율 상황도 적이고 탈중국, 중국을 넘어서 우리나라로까지 온다고 하면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좋아서 오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중간선거는 이제 개표를 지금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화당이 가져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상원 같은 경우는 예상과는 다르게
더욱더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CPI를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 7자를 보는 증권사도 있고요. 그리고 8자를 예상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훈풍일지 파도일지 그리고 우리가 좋은 얘기를 앞에서 했는데 과연 CPI가 나와서 한 번 더 꺾일지 이 부분도 우리가 트라우마로 있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판넬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한길수 매니저님 판넬 가자!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좋아지고 있죠. 근데 이게 시청자분들이 딱 보셔도 야 요새 주식 할 맛 난다 싶으시면 저한테 꼭 말씀을 해주세요. 예. 고점 신호입니다. 네. 아직 그 정도까지 안 가서 가즈아예요. 예. 아직 그 정도까지 안 가서. 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잖아요. 예. 가즈아는 그때 외치는 겁니다. 거기까지 한번 가보자. 네. 알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최창준 매니저님 판넬로 가보겠습니다. 따뜻한 겨울 분위기. 요때가 기분 되게 좋거든요. 겨울인데 좀 따뜻하면서 약간 요런 때. 딱 그냥 화로아에 딱 이러고 손 째면서 예, 코코아 마시면서. 힘눈이 내리는 걸 쫙 보면서 스키도 타면서 그죠? 너무 멋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니 했지 안 했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어떤 때가 기분이 좋았냐면요. 예전에 그 겨울에 흰눈이 그냥 쫙 왔는데 그때 이제 저녁 때 맛있는 거 먹고 놀다가 소변 볼 때가 그게 좋았어요. 흰눈에다가 촥 그냥. 옛날에는 그 예. 밖에다 많이 봤잖아요. 예, 뭐 한 60년대 얘기니까요. 네. 예. 아니 그때 흰눈 쫙 있는데 그쵸. 거기다가 쫙 하면은 오. 그냥 그게 탁 녹으면서 왠지 모르게 그런 추억이 또 지금도 생각나는데 예.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자, 옆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따뜻한 겨울 분위기 말씀을 해 주셨고, 이가람 매니저님은, 나스닥? 나스닥은 좀 올라와 줘야 되는 분위기 아니에요? 아니면 나스닥이 쉬고 있는 뭐 이런 게 좀 나은 건지? 나스닥이 좀 올라가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보게 되면 나스닥이 좀 올라갔던 다음날 우리나라가 코스닥이 좀 올라가졌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애플하고 테슬라가 좀 많이 못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나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다른 지수에 비해서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쇼커버가 다우존스랑 러셀은 나왔는데 비해서 나스닥은 아직 안 나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 CPI가 좀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진짜 CPI가 진짜 둔화가 나와줘서 진짜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뭐 다른 지수보다는 나스닥이 가장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 환경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나스닥만 뚫고 올라가주면 우리나라도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더 센 반응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외되고 있는 코스닥도 나스닥이 올라가면 좀 힘을 받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세 분도 지금 뭐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며칠째 계속 예측을 해주고 계신데 그게 시장에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한길수 매니저님 먼저 일단은 중간 선거 지금 초접전 이런 수식어가 좀 많이 붙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표를 보면서 실시간입니다. 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보시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그 구글에다가 미국 중간선거 치면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지금 실시간이에요. 방금 시간 기준으로 이게 상원 의석수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당선 확실치 되는 그쪽 부분만 이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건데 공화당 47석, 민주당 46석 진행 중입니다. 하원은 199석 대 172석으로 뭐 예상대로 뭐 미국 지도 보면 빨간색이 뭐 거의 뒤덮고 있죠 지금. 기본적으로 딱 봤을 때 시장에서 여론조사 내용과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원은 그렇습니다. 근데 상원 같은 경우에는 그 막판에 그 한 일주일, 이주일 정도 전만 해도 뭐 거의 박빙 얘기하다가 어제 엊그제만 해도 공화당이 이길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가 더 많았었는데 예상대로 역시나 지금 46대 47로 공화당이 앞서고 있지만 지금 미국 언론에서 나오는 평가를 놓고 봤을 때는 민주당이 생각보다 선전하고 있다는 평이 많습니다. 공화당이 기본적으로 100석이고 이번에 뽑는 게 35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50석을 넘어가면 과반인 거고 한 석이라도 더 가져가면 그 가져간 정당이 이기게 되는 건데 50대 50으로 하면은 공화당이 진 거예요. 그거는 진 걸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원 의장이 미국 부통령이기 때문에 부통령이 또 캐스팅 보트를 짚고 있어서 51대 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화당이 이긴다고 얘기를 하려면 51대 49는 가져야 되고 지금 흘러가는 걸로 봐서는 51대 49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미국 현지 언론으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상원을 민주당이 이길 확률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금 한국 시간 기준으로 저녁 8시인데 아마 내일
그 완전 이른 새벽쯤 되면 완전한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큰 틀에서는 뭐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 하원은 뭐 전망치랑 거의 비슷한 수준, 상원에서는 생각보다 민주당이 선전하고 있고 민주당이 이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우리의 예측대로 예측 안에서 움직였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증시의 영향은? 그렇죠. 예측 안에 있는 편이고, 그리고 미국에서 경합주로 분류되던 게 여기 보면 이제 조지아랑 이제 애리조나 이런 데인데 예. 지금 옅은 하늘색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박빙이라는 겁니다. 확정이라고 보기는 아직 어렵다는 거예요. 짙은 파란색은 이제 완전히 확정인 거고, 옅은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표 중으로 이제 박빙이라는 얘기인데, 애리조나주를 보면 아시겠지만 63% 개표 완료됐고 민주당 표가 52%, 공화당이 47%로 46%로 사실상 이것도 당선 확정이라고 봐야 되는 구간 아닌가. 애리조나도 민주당이. 그리고 이번에 주목을 많이 받았던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도 개표가 98%가 완료됐는데 49.4%인데 48.5%니까 이것도 민주당이 가져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민주당이 선전을 하고 있다. 경합주에서 생각보다 많이 이기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정확한 투표 이제 내용을 보려면 내일 새벽쯤, 그리고 증시 관전 포인트를 놓고 봤을 때는 종합지수 전체를 놓고 보면 상원, 하원 다 공화당이 가져가는 게 종합지수에는 더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원은 죽어도 못 이겨요. 지금 보니까 민주당이. 예. 그래서 하원은 어차피 공화당이 이긴다고 치고, 하원, 공화당, 그리고 상원은 민주당이 반반씩 이제 가져가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같은 업종한테 좋다는 평가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엊그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공화당이 이제 양원을 다 장악하게 되면 최대 수혜 업종인 종합지수랑 전통에너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엑슨모빌이랑 쉐브론, 뭐 마라톤 오일 이런 데를 이제 말씀을 엊그제 드렸었는데, 그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신규 매수 접근하는 게 거의 뭐 불가능한 레벨에 있어서 전통에너지보다는 이제 그 인프라 쪽을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어느 쪽이 이기든지 상관없는 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선거가 있기 전에 민주당이랑 공화당이 양쪽에서 여야 이제 초당적인 합의를 이어서 이거는 양쪽 다 동의를 해서 그냥 그대로 가던 길 가자라고 대표적으로 통과시켰던 법이 삐삐삐 1차 법안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뭐 철도 아니면 도로, 공항, 항만 뭐 이런 거 정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캐터필러 같은 종목 주가가 최근에 좋은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장 이제 뭐 최근은 아닌데 그래도 최근에 통과됐다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칩스법 있잖아요. 반도체법, 일명 반도체법이고, 반도체법은 민주당이랑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통과를 시킨 법안이기 때문에 누가 이기든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법의 기본안은 그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공장을 좀 지어주면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많이 주겠다.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랑 거래하지 마라가 기본적인 타겟팅인데, 칩스법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는 시안에 이제 공장 갖고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이제 공장 운영 중이잖아요. 인텔 낸드팹, 다렌팹도 하이닉스가 작년에 또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 중국에 이미 공장 다 깔아놨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또 우리나라 기업들에 한해서 1년 유예를 해주기로 했으니까 결론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사실 이게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누가 이기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종합지수는 그 선거 이후에 계속 좋았고, 업종을 얘기하자면 누가 이겨도 상관없는 건 반도체랑 전통 인프라이면서, 그리고 민주당이 혹시나 상원 하나라도 장악을 하게 되면 신재생에너지에 좋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결국 뭐 우리가 예상한 범주 내에서 지금 뭐 선거 결과가 나오면서 증시에는 어쨌든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좀 가닥을 잡을 것 같고, 해소 그에 쪽으로 따른, 잡죠. 그렇죠. 그에 따른 뭐 섹터의 움직임 좀 여러 개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이가람 매니저님, 뭐 지금 중간 선거는 어쨌든 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결과가 나올 것 같고, 네. 가장 또 중요한 게 우리가 CPI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CPI로 하도 최근에 이제 얻어맞은 적이 많아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요거 다른 외국계 하우스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일단은 블룸버그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 인베스팅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수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월가 예상이 7.9까지 내려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예측은 8.0으로 나와주고 있고, 지금 이거 말고 제가 정리한 내용을 딱 보여드리면, 요건 제가 적어서 제가 정리해 놓은 내용들인 겁니다. 예. 잠깐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먼저 예고부터 보여드리면은, 일단 인베스트닷컴 들어가시면 볼 수 있는 요 화면입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일단 7.9까지 오늘 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지만 일단 나와주기는 거는 8.0으로 나타나주고 있고요. 요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전월 대비 0.6%이고 그다음에 이제 근원을 보게 되면 근원이 전년도 대비 6.5로 조금 낮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전월 대비도 0.5%로 한 0.2포인트 정도 내려갈 것이다 라는 전망인 건데 이거 이제 다른 하우스를 보니까 조금 키워서 보여드리면 요거거든요. 이제 여기 봤을 때 요겁니다. 일단은 8.0 기준 잡아놓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약간 컨센하고 거의 엇비슷하게 보고 있는데 근원 같은 경우가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JP 모건 같은 경우는 7.9를 보고 있고요.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7.8을 보고 있어요. 7.8. 근데 중요한 건 모건 스탠리랑 JP 모건이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에 다 틀렸습니다. 지금까지 맞추면서 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가장 좀 신뢰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고 가장 잘 맞춰주고 있는 데가 바로 여기 클리브랜드 연인 쪽이거든요. 클리브랜드 잘 맞추죠. 그렇죠. 근데 클리브랜드는 조금 높게 봅니다. 8.1을 보고 있어요. 8.1을 보고 있고 코어는 6.6을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약간 컨센보다 약간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건데 요 과정이 조금 좋아진 건 뭐냐면 여기입니다. 요 다음 달 건데 지금은 8.09라고 적혀져 있지만은 그 다음 달, 그러니까 12월 달에 발표되는 11월 달 거 같은 경우는 얘가 원래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8점대에 있었거든요. 8.06 정도였는데 조금 내려가서 이제 여기 헤드라인 때가 헤드라인이 7.99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거 봤을 때는 조금 둔화 쪽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 이번 해가 7점대가 안 나오더라도 다음부터는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의료 서비스 쪽에서 의료보험 관련된 품목 하나가 새롭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더 많이 둔화가 될 수 있다라고 전망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유가가 저번 달 발표 때보다 조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쪽은 높게 나올 것 같고 집값이랑 중고차 쪽인데 중고차 쪽은 역대 지금 뭐 거의 큰 폭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중고차 쪽도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이제 주거 비용이 얼만큼이나 떨어졌을 것이냐 물론 이제 그 진로 인덱스나 다른 인덱스를 보게 되면 조금 내려와 주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 CPI에 반영되는 게 좀 시차가 있고 되게 후행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CPI 쪽은 사실 거의 뭐 무시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집값은 떨어지는 건 맞는데 지표에 대한 반영도가 느리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그 결론적으로 일단 다른 지금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컨센보다 낮게 보고 있는 게 굉장히 많고 최근에 신뢰도가 높은 클리브랜드만 거의 지금 컨센은 조금 높은 걸로 나타나주고 있는데 그래도 높다라고 하더라도 지난달보다는 낮게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같이 들어가고 있어서 오늘 같은 날 우리 증시는 내일 옵션 만기 앞두고 있고 CPI가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기 좀 힘들지 않을까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면서 올라가 준 걸 봤을 때 지금 뭔가 선거에 대한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CPI가 끝나더라도 어차피 둔화되는 건 맞다라고 방향성 자체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번에 조금 충격이 온다 하더라도 엄청난 쇼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냥 무난하게 잘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우스뷰랑 여러 가지 또 예측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나왔을 때 뭐 8, 8.1 뭐 이렇게 예상하다가 갑자기 뭐 8.3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나와서 다 놀래서 그 또 코어가 또 안 좋게 나와서 그러면서 또 이제 나스닥이 급락하는 그런 현상을 또 목격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제로 나와야지 시장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기준선이 됩니까? 7.9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환호하려면? 네, 8.0도 나와도 조금 덜 환호할 것 같고 7.9를 보여주게 되면 이제 진짜 이제 12월 달 FOMC 때 속도 조절하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더 많이 들어가면서 시장이 정말 많이 올라가지고 나스닥 쪽에서 쇼커버가 한번 더 강하게 나와주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오늘 제가 자료 준비 안 해왔지만은 제가 오늘 본 거는 어제부터 다시 풋옵션
그 외국에서 풋옵션에 대한 거래량이 다시 늘어났다고 합니다. 하방 쪽으로 그렇죠. 베팅하는. 하방 쪽으로 보면 베팅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약간 상승을 제한 놓고 있는 건데 중간 선거도 있고 이제 CPI가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상단을 막아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스닥은 사실 올라온 건 별로 없는데 다우존스하고 러셀 인천이 워낙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S&P 500까지 올라와 있다 보니까 약간 풋옵션 쪽으로 좀 쏠린 것 같습니다. 근데 CPI가 한 7.9 정도 헤드라인이 근원이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CPI가 헤드라인만 7.9대만 나와줘도 쇼커버링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12월 달 FOMC 때까지는 좀 무난한 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CPI가 나오고 난 다음에 증시가 환호를 한다라고 쳤을 때 그 다음부터가 문제일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연준 위원들의 멘트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 위원들, 오늘 같은 경우도 윌리엄스 연준 총재의 발언이 있는데 그것도 중요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연준 위원들이 파월과 같은 의견을 제가 내주고 있는데 더 매파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나오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더 비두기파적으로 바뀔 것이냐, 이런 연준 위원들의 코멘트가 증시에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거기서 이제 뭐 실적이나 이런 수요 둔화에 대한 이슈들만 더 이상 불거지지 않는다면 좀 시장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큰 호재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근데 지금 아까 클리블랜드도 봤지만 8.0, 8.1, 8.2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요것도 어느 정도는 막 우리가 기대하고 막 그러지는 않아야겠네요.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 말하고 있는 게 이번 중간 선거 때문에 올라가는 랠리를 좀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내용을 보게 되면 중간 선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이제 연준에 대한 도전이다. 그래서 오히려 연준은 증시가 올라가는 걸 원치 않은 상태에서 증시가 올라가 버리면 속도 조절을 12월 달에 안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평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는 평들이 중간 선거는 좀 반영되고 있지 않을까를 보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가게 되면 연준에 대한 도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많이 보고 있어서 지금 CPI 이후에 크게 올라가는 거는 좋겠지만 약간 이것도 반대로 봤을 때 좀 경계를 하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창준 매니저님의 CPI 변수를 앞두고 어떤 전략 어떻게 짜고 계신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잠깐 차트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요. 이게 코스피 지수의 그 일봉 차트인데, 지금 여기 먼저 그 1년 그 코스피 지수 저점이 2276포인트거든요. 그때가 7월 초였고, 그거를 깬 날이 언제냐면은 9월 26일이었어요. 9월 26일. 이렇게 동그라미 네모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데가 9월 26일이었고, 그 다음에 다시 코스피 지수가 2276을 회복한 날짜가 10월 27일이었어요. 딱 한 달 동안만 코스피 지수가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갔다가 현재는 얼마냐? 2424포인트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한 2450, 2500까지도 열려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걸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국내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애들이 삼성전자,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뭐 자동차도 있을 거고, 현대기아차도 있을 거고, 세이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다 있는데, 그런데 다 대부분 동반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2차전지 AG엔솔은 실적이 좋아서 상승을 하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실적이 안 좋고 업황이 안 좋은데 전체적인 시장이 올라가니까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냥 외국인들이 딱 네 종목에 가장 집중적으로 샀거든요. 첫 번째가 삼성전자, 두 번째가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SK 하이닉스, 네 번째가 삼성 SDI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시총 상위 종목으로 분류가 되는데, 제가 이해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앞으로 무슨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여기서 8% 이하가 나오든 8% 이상이 나오든 이제는 따뜻한 겨울 시장이다. 겨울은 계속 겨울이에요. 금리가 계속 8%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 8%가 유지가 될 거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최소한 4.7%에서 한 5% 넘어갈 텐데, 그 시간이 계속 지속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거기 때문에
겨울은 겨울인데 그게 다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반영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내성이 생겼다는 얘기죠. 시장에서 내성이 생겨가지고 올라가는 시장이고 반등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웬만한 그런 추이에는 그냥 다 돌파하면서 아마 안정적으로 하방보다는 상방 쪽으로 약간 움직이지 않을까. 횡보를 해도 강한 횡보, 빠져도 적게 빠지는 조정, 이런 쪽으로 갈 거고요. 오늘 깜짝 놀란 게 또 뭐냐면은 글쎄 롯데케미칼이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3분기 실적. 시장 예측치가 영업 손실이 한 2천억 정도인데 4,300억 영업 손실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시초가에 한 3% 빠졌다가 플러스 마감을 시켜버렸어요. 이게 말해준 게 뭐냐면은 내성이 생겨도 너무 많이 내성이 생겼구나. 그래서 더 이상 악재는 악재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 반등에 지금 계좌가 동참을 하고 순응하지 못한 계좌들이 많잖아요. 지수는 반등이 오고 시장이 반등이 왔고 종목들이 그래도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키높이만큼도 못 오른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조금 아쉽지만은 그래도 마지막 그래도 반등이 지금 시장 순환매가 되면서 반등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잘 대응을 잘 하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교체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쪽으로 포인트를 좀. 제가 저번에 2276 그거 치킨 33마리 걸었다가 예. 치킨 반납했잖아요. 예. 근데 반납하고 나서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그거 돌파시켜버렸어요.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 한 달 갖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요 딱 한 달 사이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뭐 아까 2,450 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면 이게 저항선이거든요. 코스피 지수 저항선인데, 추세 저항선인데 정확하게 올라오면 한 2,500짜리는 올라갈 룸이 있어요. 이렇게요. 여기 딱 2,500 정도요. 2,454부터 한 2,500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만약에 CPI가 한 7.8 정도에서 7.9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서 요만큼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거다. 오늘 그리고 장중에 그 삼성전자 CPI가 받쳐준다면 2,500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럼요. 못 받쳐주면요? 못 받쳐주면은 한 2,300, 한 7, 80까지 밀릴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 그 뜻은 지금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교체 매매나 움직이면 좀 안 되는 거네요. 그거는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도요. 왜 움직여야 되냐면은 시장이 하락해도 신고가 가는 섹터가 있고요. 예. 시장이 하락해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섹터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섹터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들 같으면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깜짝 놀랐어요. 롯데케미칼 같은 애들, 이런 애들. 그리고 또 위에서 가는 애들은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케미칼 이런 애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애들도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발성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고, 쇼퍼링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고, 또 위에 있는 애들은 계속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CPI가 8% 이하가 나오든 8% 이상이 나오든 그렇게 세게 시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8% 이하로 나왔을 적에 반등이 왔을 때는 그때는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가시나요? 너무 어려운가요? 아니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애들은 바닥에 있어서 올라오고 네. 신고가 가는 애들은 신고가 가서 가는데 그러면 어디를 선택하라는 말씀이세요? CPI 발표 후에 만약에 세게 반등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 가봐야 돼. 근데 CPI가 만약에 잘 못 나오면 떨어진다며요. 근데 제 예상은 이번에는 CPI가 잘 나오든 안 나오든 크게 네. 영향을 안 받을 것 같다는 전제 안에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럼 CPI가 잘 안 나온다 그러면 밀린다 안 밀린다? 조금 밀린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길수 매니저님은 요거 CPI 앞두고 어떤 전략 가지고 계십니까? 전략이랄 게 있는 그냥 전략이 쓰고 있으면 없어요? 되는 건데. CPI는 그냥 지나갑니까? 그냥 보유가 전략입니다. 뭐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CPI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이번에 CPI가 높게 나올 것 같으니까 팔았다가 CPI가 높게 나와서 급락하면 다시 사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주 큰 경기도 오산입니다. 네, 완전히 오산이다. 오산 미군기지. 네, 그러시면 안 된다. 예.
네, 그래 뭐 아무 의미 없는 동전 던지기고 중요한 거는 앞서서 이제 최창규 매니저께서 말씀을 잘해주신 것처럼 예. 시장이 제가 이 얘기 엄청 자주 하거든요, 최근에. 시장이 바닥이 나올 때는 안 좋다가 좋아지면서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최악을 지날 때가 바닥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경기 침체 이제 큰일 난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걱정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시장을 밀어놓고 이제 올라오니까 경기 침체가 안 오나 보네. 이게 아니에요. 경기 침체가 와도 그걸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으면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원래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재료를 놓고 반응을 할 때 맨날 안 좋은 얘기 나와서 내려가다가 좋은 얘기가 나와서 V 반등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맨날 안 좋은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더 이상 어느 순간부터는 안 좋은 얘기가 나와도 안 빠져요. 그때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심지어 이게 최근에는 지난 1년에서 1년 반 동안 경기 침체 얘기하면서 1년 내내 종합지수를 밀어놨지만 2020년 3월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화끈하게 종합지수 35% 밀어버렸다가 그 다음 한 달 동안 화끈하게 그거 다 올려서 회복시켜버렸잖아요. 그때 V반등 나올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호재가 있었는지. 거의 없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실제로 거의 없었어요. 그때 그나마 큰 호재라고 할 수 있었던 거는 증시 안정기금 투입이라든지 아니면 한미 통화 수업이라든지 이 정도 얘기가 나왔던 거지 우리가 걱정을 했던 그때 코로나 때문에 빠진 거니까 코로나 치료제 나왔나요? 그때도 없었죠. 확진자 오히려 늘고 있었지.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가 너무 과도하게 사람들이 우려를 해서 단기간에 많이 밀어놨다가 이성을 이제 찾은 거죠.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니까 야, 그러고 보니까 이거 아무리 경기 침체 오고 아무리 코로나가 앞으로 심해져도 지금 이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올리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고점 대비해가지고 우리 그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도 다 알고 있는 메이저 종목들 SK, IT테크놀로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 네이버부터 해가지고 대표적인 대형 종목들 크래프톤, 애시소프트 이런 애들 정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70, 80%까지 빠져 있잖아요. 이때부터는 밸류에이션의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니 이게 이 종목이 이 가격이 지금 말이 되는 건가? 라고 물음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하면 최근에 제가 방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 대부분이 이번에 분기 실적 다 망가졌거든요. 롯데케미칼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애들도 실적 깨져도 이제 안 내려가요. 예.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어쩌라고 하면서 올리는 거예요. 예전에 10만 원 하던 게 지금 18,000원인데 실적이 안 좋았다고 15,000원 내려간다고? 아니야 이거 너무 싸. 이런 개념으로 올리는 거죠. 그게 특정 종목이나 뭐 섹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업종에 해당되고 종합지수에도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2주 정도 전에 그 유튜브에다가 그런 얘기를 써놨었거든요. 이제 진짜 락바텀이 나온 거예요. 2주 전에. 그때가 전저점 터치하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했다가 제가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무슨 이게 바닥이냐고. 왜냐? 그 당일날 밤에 미증시가 급락했어요. 근데 그때가 제 기억으로 금요일 날이었거든요. 금요일 날 밤에 미증시 급락하고 월요일 날 우리 증시 시초가 개파락 짧게 만들고 올리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어떤 얘기가 가장 많았냐면 아니 미증시 지금 전저점 깨질라 그러고 우리나라 전저점 턱걸이 하고 있는데 무슨 이게 뭐 락바텀이냐 바닥 아니다 이런 얘기에다가 가장 얘기가 많았던 게 뭐냐면 경기 침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 그쵸. 얘기였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도 똑같은 얘기 했거든요. 모두가 침체를 얘기해서 침체가 아닌 거예요. 아이러니하지만 모두가 침체 얘기하니까 종합지수가 침체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뭐 이제 맞게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랬고 엊그제도 그랬고 최근에 실적 발표한 애들 중에 어닝 쇼크 나온 애들 한번 보세요. 빠지나 안 내려가요 지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10개 종목이면 뭐 10개가 다 올라가진 않지만 10개가 안 좋게 나오면 7, 8개는 그냥 올려버려요. 그게 대표적인 바닥 신호입니다. 하나 더 이상입니다. 얘기할게요.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신고가에 가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일주일 동안의 그런 주가 상승폭을 보게 되면은 저 바닥에 있던 애들,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뱅크라든지 또 반도체 같은 경우 텔스 같은 애들이 그 짧은 기간 동안 단기 시간 동안에는 걔네들이 더 수익률이 높았다는 그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바닥에서도 세게 올라오고 위에서도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시장이고요. 그렇죠.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선택의 폭이 넓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기준을 설명해 드리는 게 뭐냐면은 뭔가 이벤트가 딱 끝나고 나서 단기적으로 얘가 올라가든 빠지든 거기에 힘의 강도를 보고서 구조조정을 하자는 얘기죠. 자, 지켜보자.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바닥에 있든 위에 있든
지금은 교체할 시기가 아니고요. 벌써 지났죠. 한참 올라왔잖아요, 이거. 지금 지났고 이제 11월 10일 날 내일 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주가들의 액션을 보고서 거기서 교체 매매를 하자 이렇게 판단을 그때 하는 정하자. 거죠. 그렇죠. CPI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CPI 나오고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알겠습니다. 주가 움직이는 거 보고 액션을 취하자.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은 밴드로 봤을 때는 주가 지수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넓게 보세요. 2,450보다. 2,450이면 오늘 기준으로 한 뭐 1% 정도 더 올라오면은 2,450인데 그러면 거의 다 왔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뭐 2,450 정도는 일단 뭐 한번 칠 수도 있지 않을까로 보고 있긴 해요. 뭔가 칠 수도 내일 한 있다. 번 더 올라간다면. 어허. 네, 한 번 더 올라간다면 일단 외국인들은 밴드를 2,400에서 2,450까지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자꾸 옵션에서 상방을 잡아놓는 상태에서 자꾸 차익실현을 보고 있는 형태로 가면서 뭔가 옵션 양매도가 나오면서 변동성을 키워나가는데 오늘도 선물이 매수 들어오면서 지수를 올려놓은 건데 근데 이제 2,450 언저리까지 거의 다 지금 온 상태에서 이걸 더 올리려면 뭔가 좀 재료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요거 잠깐 짧게 차트 보여드리면은 일단 제가 좀 계산을 해봤는데 지난번 6월달에서 7월달 7월부터 9, 8월 중순까지 올라왔을 때 31거래 정도가 움직였었는데 이때 상승폭이 한 12%대가 나왔습니다. 요때까지인 건데 그때 똑같이 빨간 색깔을 많은 거 보니까 외국인 순매수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바닥으로부터 오늘까지 움직인 게 27거래일입니다. 27거래 동안 움직였고 외국인들이 27거래, 28거래 그러니까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온 건 28거래일째인데 오늘까지 그 28거래 동안 26거래의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 정도로 외국인이 굉장히 강하게 사고 있다가 되기 때문에 예. 주가가 밀려도 어쨌든 크게 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올라가는 건 조금 제한은 걸릴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CPI에 따라서 더 치고 올라갔다 밀릴 거냐 여기서 잠깐 올라갔다가 밀릴 거냐 결정될 것 같은데 지금 지표상으로도 과매수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뭔가 코스피 대형주의 순환매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난번 고가 라인 때까지 다시 올라와져 있는 상태라서 우리나라는 약간 이제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 쪽 한번 눈 돌려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위험이냐 아니냐를 보는 신호가 되겠는데 물론 위험이냐 아니냐? 물론 우리 거 아닙니다. 미국 건데 미국 거. 예, 미국의 이 CNN에 가시면은 Fear and Greed라고 해서 탐욕과 공포 지수입니다. 근데 이게 그리드로 넘어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요 옆에 있는 거 과도한 탐욕으로 넘어가게 되면 증시가 일반적으로 조정이 좀 세게 나옵니다. 그 지금도 중립에 있다가 그리드 넘어갔는데 이 탐욕 구간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현금화를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얘가 지금 탐욕 구간에 있는지 공포 구간에 있는지 지금은 탐욕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니까 더 올라간다라고 해서 주식을 더 산다기보다 갖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수익 관리 조금 하시면서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 다 살짝씩은 다른 톤의 의견을 가지고 계셔서 지켜봐야 된다. 경계감을 좀 가져야 된다. 오히려 그동안 못 올라온 코스닥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특이점. 수익 한번 내러 한번 이슈 찾아가 보겠습니다. 빈살만 왕세자 17일 날 한국에 오는 걸로 방한 일정이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마침내 오나 관련주 꿈틀하고 있고 이제 시작. 사실 네옴시티에 뭐 걸면 다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노려봐야 되는지 진짜 오는 건지 오면은 뭘 얘기를 할지 그거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판넬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균수 매니저님 빈살만 한국 가자. 빈살만이 얘기하는 거군요. 네. 가자 이렇게. 네. 빈살만이 한국말도 좀 잘 알아봐요. 그 첫 번째 주제를 한번 우렸습니다. 가자를. 아까 경기도 오사는 조금 아재 개그라는 그런 채팅의 반응들도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그 MZ 분들 말하시는 거 사실상 외계어더라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가지고. 그렇죠. 네, 이렇게 뭐 세대 차이가 벌써부터 이렇게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 알겠습니다. 네. 가자, 빈살만 한국 가자. 자, 오른쪽에 최창주 매니저님 판넬입니다. 예스! 예스맨. 뭐 무슨 예스일까요? 아무거나 쓰신 것 같은데?
아니 아무거나 쓴 게 아니라 예. 오면 좋다는 얘기죠. 어떤 게? 오면 좋다. 오면 좋다. 네. 오. 그걸 오면 좋은 거 치고 예스는 너무 약하지 않아요? 안 오면 내가 간다. 안 오면 내가 간다. 찾아가는 서비스. 알겠습니다. 안 오면 가야죠. 최청준 매니저님이 아니요, 대통령께서 가죠. 대통령께서 갑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이거 간다고 뭐 빨이나 쓰겠나요? 가서 또 뭐 얻어올 수도 있잖아요. 근처도 네. 못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빈살 아니길, 빈말, 뭐 빈공, 뭐 이런 거? 이름이 빈살만이니까 예, 빈살이 아니길. 빈살이 아니길. 예.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예. 좀 뭔가 좀 결과 낼 수 있는 내용이 나왔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아, 빈손이 예, 아니길. 예. 그래서 빈살만이길래 그래서 빈살만 안 오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근데 내용 보니까 한국은 1박 2일이고 일본은 2박 3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박 2일인 거 보니까 한국을 경유하는 건가라는 생각 잠깐 했다가 그래서 한국 경유만 하지 않고 뭔가 좀 재계를 만나줘서 이런저런 좀 수주에 대한 모멘텀 좀 만들어주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뭐 수주 공시까지 나타나기는 긴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예. 그 기대감 가지고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기수 매니저님이 이거 혹시 못 보신 분 계실 수 있으니까 짧게만 뭐 언제 온다는 건지 와서 뭐 한다는 건지. 알려진 바로는 그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이 화수입니다. 15, 16일이 이제 G20 정상회의가 있고 이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하거든요. 이제 휴양지죠, 대표적으로 유명한. 15, 16일 날 발리에서 G20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한국에 와서 하루 자고 그다음 일본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15, 16일 1박 2일 일정으로 G20이 끝나면 17일 날 한국에 온다는 얘기가 그래서 있는 거고 대통령실에서는 뭐 이렇게 확실히 좀 애매하게 얘기하고 언론이랑 대통령실 얘기하는 게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오는 거냐 마는 거냐 뭐 얘기가 많은데 일단 오는 거 같습니다. 왜냐면 정상이 온다면 정상이 오기 전에 실무자나 장관급, 차관급 가가지고 먼저 이제 정상 오시면 서명 어떠이다 할 건지 그런 거 서류 다 맞춰놓거든요. 지난주에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우리나라 이제 뭐 산업부에다가 같이 면담 요청해가지고 청정에너지 얘기하고 수소 얘기를 했고 이번 주 주말에 사우디 투자부 장관이 한국에 옵니다. 미리 오는 거죠. 다 물밑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온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소공동에 보시면 여기 방송국에서 가까운데 소공동에 이제 롯데호텔 있잖아요. 롯데호텔 이제 꼭대기층에 이제 로열 스위트 이제 룸이 있는데 거기 묵을 거라고 이제 거기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나왔고 지금 뭐 보도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스위트룸이랑 그 옆에 객실 그리고 그 밑에 층까지 다 비워놨답니다. 지금 롯데호텔이 빈살만 이제 뭐 영접 준비한다고 그래서 예. 뭐 오는 것 같고 와서 이제 1박 2일 있다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이제 바로 가는데 일본 가서 지금 1박 2일인지 2박 2일인지 정확히 2박 3일인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는데 일단 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빈살만 왕세자가 뭐 오면 좋고 안 와도 사실 큰 상관은 없어요. 그 종목마다 좀 다른 건데 네옴시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때 전후로 해서 당연히 꼭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테마가 거의 소멸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테마 소멸은 오기 전에 먼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일정이 일주일 넘게 남았는데 대시세 만든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먼저 끝난다고 볼 수 있고 대표적으로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이번에 네옴시티 전통 관련주 대장이 이런 애들이잖아요. 유신, 한미글로벌, 히림 이런 애들이 쓰리톱인데 사실 뭐 상식적으로 이런 종목 지금 사시는 분은 없잖아요. 네, 그러실 거라 믿습니다. 사시면 안 돼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갖고 있었으면은 들고 있는 것도 다 던졌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 빈살만 왕세자 와도 다음 주인데요. 벌써부터 다 던지냐?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다 파시거나 조금 남기시거나 둘 중에 하나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 이렇게 설레발을 많이 쳐놓고 선발인 애들은 그날 기준으로 해서 피날레 양봉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위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얘네가 세다 보니까 이제 후발 종목들도 많이 이제 시세를 붙여놓고 예. 오늘 장막판에 붙인 게 이제 수소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수소가 이제 뒤늦게 붙었는데 빈살만 왕세자가 오면 좋고 안 와도 별로 상관이 없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수소가 빈살만 왕세자 재료가 메인이 아닙니다. 네옴시티 관련주는 빈살만이 메인이죠. 사우디가 하는 프로젝트고 네옴시티가 사우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수소 같은 경우엔 네옴시티가 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달 10일
한 달 정도 딱 남았는데 12월 10일부터 수소법 개정안이 이제 드디어 시행이 되고 거기에는 그 말 많고 탈도 많았던 CHPS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가 처음으로 이제 도입되는 게 12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 끝나고 정부에서 또 발표를 했죠. 이제 그 새 정부 수소 정책 어떻게 갈 건지 하면서 뭐 상용차 같은 거 몇만 대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뭐 다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 정책 색깔이랑 법안 정책 방향으로 가야지 수소를 많이 갖고 계시는데 나는 빈살만 왕세자 오기 전에 팔겠다 뭐 이런 거는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수소는 사실 오래 들고 가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거기 안에서 좀 대장주야겠지만 근데 만약에 빈살 왕세자가 오기 전에 이거 너무 심각하게 많이 올라간 경우가 있어요. 예. 내가 들고 있는데 올라가면 좋지만 올라가는 걸 보면서도 물음표가 찍힐 때가 있습니다. 좋은데도 이거 너무 심한데 올라가는 게 그럴 때는 다 던지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수소는. 알겠습니다. 네. 수소 관련해서는 뭐 이가람 매니저님이 조금 더 첨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수소도 그렇고 뭐 노려볼 만한 거 수소 이외에도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수소 이외에 노려볼 만한 거예요? 수소 플러스 수소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왜냐면 들어있으니까 포트에도 네네네. 그리고 이거 외에 또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것. 일단은 수소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예. 일단은 수소가 약간 좀 히스토리가 하는 가지가 좀 있어서 예.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서 조금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제가 자료를 지금 찾고 있었거든요. 예. 네, 요거까지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기 지금 제가 이제 띄워놓을 건데요. 네, 요거 다운받아서 요거 지금 바로 지금 산업부에 들어가서 다운받은 자료입니다. 이게 지금 수소가 언제부터 이슈가 나왔냐면 10월 24일부터입니다. 잠깐 또 차트 넘어가서 차트로 한번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SPLC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 10월 24일 날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10월 24일 날도 한 번씩 올라갔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요 날이었던 건데 요 날 이제 한번 SPLC에 올라갔었고 유니크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 유니크 넘어가게 되면 10월 24일 날 한 번씩 올라갔던 경험들이 좀 있었습니다. 요때 요 시기에 요거 이후로부터 지금 수소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산업부 관련해서 지금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 보도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기사 내용에서 수소차들이 뭐 좋을 거라고 하더니만 수소 1위라고 하더니 수소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좋지 않은 뉴스가 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다른 나라 대비로 봤을 때 연료전지와 수소차, 수소충전소가 세계 1위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해명고시가 올라왔던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어떤 코멘트 달았었냐면 수소차 보조금 예산안도 전년도보다 올해가 더 늘어났고 그 다음에 다음 달이니까 요번 달인 거죠 이제 요번 달에 수소경제위원회 개최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미 자동차 관련된 언급과 그다음에 충전소 관련된 거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왔던 게 요건데 11월 2일 날 한국과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에너지 공급망 협력 방안 논의를 합니다. 여기서 원유 수급을 조금 원활하게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나왔던 게 수소 분야 협력 가능성을 높이 평가를 했다. 그래서 수소 협력을 체계화한 다음에 수소 생태계 구축에 대해서 상호 기여하는 뜻을 함께 했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붙은 게 요 내용이 나온 거죠. 요거 이제 오늘 나온 내용인 겁니다. 11월 9일 날짜이고 18시에 언론 보도 자료가 나온 건데 오늘 이제 수소경제위원회 개최가 됐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수소 자동차 관련해서 수소 상용차를 조금 늘리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여기 아래에 보게 되면 조금 더 자세히 나와져 있거든요. 내려가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아래에 정리된 내용까지만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수소 기반을 확보하겠다라고 해서 7대 전략 분야에서 수전해와 액화수소 운송선, 트레일러, 충전소, 연료 전지, 수소 터빈 등에 대해서 기반을 확보하겠다라는 소식이랑 생태계 조성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다음 달이 되게 되면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거대로 수소법 개정안이 시행이 됩니다. 그걸 앞두고서 민간 기업들을 만난 다음에 오늘 그 민간 2기를 출범을 했어요. 2기도 출범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수소를 어떻게 우리가 진행할 것이냐 발표를 본 건데 수소 충전소를 더 늘리겠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발전용 연료전지 여기에 대해 수출을 늘리겠다라는 거 수소 모빌리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수전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 관련된 종목이 사실은 이번 수소법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소 충전소에 대한 내용은 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참석을 했던 사람 명단도 아래에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이제 대표적인 수소 충전소
수소 관련주인 여기 JK터 사장도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에서 이런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하고 수소 관련 내용이 올라왔고 이거 말고도 오늘 해외 완성차 하나도 수소차를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유럽발 이슈까지 같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오늘 사우디 관련 내용까지 붙었다 보니까 오늘 수소 관련 종목이 좀 강하게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수소 관련 종목들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올라가게 되면 며칠 유지되나 싶다가 다시 내려오거든요. 예. 이런 식에 대한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원체 많이 올라갔던 게 또 수소이다 보니까 그쵸. 지금 윤석열 정부 때는 그때만큼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상용차 같은 경우도 그때 현대자동차가 승용차를 만들었는데 이번 승용차는 아닌 거고 이제 트럭 쪽이랑 이제 말 그대로 산업용 쓰는 수소차를 더 늘리겠다라는 얘기인 거라서 지금 거기에 대한 모멘텀은 생각보다 조금 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은 내일 올라갔다가 밀릴 것 같고 다만 이제 충전소나 연료 전지 종목들은 올라갔다가 내일은 분명히 원전 종목도 보게 되면 지난번에 저희가 원전도 저희는 약간 이거 단기로 봐야 될 것이냐 중기로 봐야 될 것이냐 가지고 되게 의견이 많았었는데 똑같이 이것도 갭상승하고 난 다음에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런 다음에 원전처럼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선별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일도 아마 SPOSL이나 두산 POSL, 뭐 범한 POSL 이런 연료 전지 쪽은 갭상승 떴다가 약간 밀릴 가능성은 조금 있어 보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사우디 빈사마 오기 전에 어차피 테마 종목 묶여져 있으니까 묶여져 있기 때문에 한 번씩은 더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서 없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어차피 수소 시행법이 있으니까 그 전에 이슈 한번 더 받을 거거든요. 그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일정상 괜찮을 것 같고 그건 수소 말고 지금 건설 쪽은 워낙 많이 움직였고 하나 지금 움직였다가 말고 있는 게 현대 무비스라는 종목이 위에서 버티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아래자리 좀 내려오게 되면 다음 주를 타겟 잡아놓고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전선 관련 쪽으로 해서 뭐 대한전선이라는 종목도 있고 그다음에 의외로 좀 부각이 안 되고 있는 건데 광케이블도 깔리지 않을까로 본다면 네. 대한광통시 이런 것도 약간 엮일 가능성은 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뭐 전력 인프라 계통들 지금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변압기 쪽에서 현대 일렉트리 이런 종목도 많이 올라가 주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중동 관련 쪽도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케이블 쪽이나 아니면 전선 쪽도 엮일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건설 쪽, 뭐 한미글로벌 당연히 대장이니까 이거를 봐야 되겠지만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아래에 있는 것들 뭐 대한전선이나 아니면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뭐 대한광통신이나 예. 아니면 전력 인프라 관련 쪽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그 전력 인프라 쪽은 중간 선거에서도 만약에 민주당이 예상외로 선전을 한다면 또 신재생 관련해서도 뭔가 한번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이미 쇼티지기 때문에 너 관세를 부과를 너 반덤핑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미국 기업들이 반덤핑은 우리가 낼 테니까 달라고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받지 않을까 전력 알겠습니다. 인프라 쪽은 보고 있습니다. 자, 최창준 매니저님은 요거 네옴시티 빈살만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 좀 보고 계신지. 그냥 건설주죠. 뭐 편안하게 현대건설, 삼성물산. 너무 많이 올랐다는 그 종목들 아니고 다른 종목들인 건가요? 사실 그런 종목들이 그 사우디 그 네옴시티 관련돼 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그게 매출이 발생하고 그게 너무 멀어요. 멀죠. 그렇죠. 그럴 바에는 아싸리 그냥 실질적인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뭐 건설주들, 현대건설 같은 거 잘 올라오고 있잖아요. 서서히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또 삼성물산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 보시고. 그 다음에 네옴시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제일 많이 올라간 게 한미글로벌이잖아요. 근데 건설 쪽에서는 네. 건설 저도 듣고 만약에 제가 사볼까라는 감정이입을 한다면 네. 지금 뭐 부동산 뭐 PF 전면 중단에다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건설 전반적으로 주가가 갈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반대급부적으로 얘기하면은요. 예. 어저께 롯데케미칼 4,300억 적자 났고요. 4분기도 적자 예상하는데 최근에 잘 올라가고 있어요. 시장 분위기가 지금은 그래 안 좋은 거 안다. 앞으로 안 좋을 것도 안다. 그래서 계속 얘기지만 따뜻한 겨울. 겨울은 겨울인데 따뜻한 겨울이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애들이 순환매가 되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지금 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살 종목 하나도 없어요. 다 적자고 실적 부진이고 이렇거든요. 그런 거를 약간 고정관념에서 약간은 탈피해야 벗어나자. 된다. 알겠습니다. 겨울은 춥다.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한미글로벌? 아니, 저는 네옴시티 같은 경우 만약에 대장주 한다 그러면은 예. 이번에 빠진단 말이에요. 저 이슈가 빈살만 왕세자 와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 종목이 또 가게 돼 있어요. 그 탑픽 종목이 이제 한미글로벌. 제일 먼저 한미글로벌. 갔고 그다음에 그 완전 고평가도 아니에요. 밸류에이션 따지면은 PER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만약에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을 한다면은 대형주에서는 뭐 현대건설, 중소형 중에서는 한미글로벌 이렇게 두 개만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수소차에 대해서 수소 관련돼서 얘기 하나 더 드리면은 예. 현대가 수소차 접었어요. 다 잠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수소 모멘텀은 단발성입니다. 정말 단기로 봐야 된다. 저는 중장기 좋기는 좋은데 단기도 진입해서 또 팔고 나오고 또 들어갔다가 또 팔고 나오고 이거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빈살만 뭐 17일 날 온다고 하니까 사실 그 전에도 계속 많은 이야기들과 추측들과 그리고 기대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뭐 증시가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 반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요거 한번 가볼까요? 한수원. 루마니아 원전 수주전 참여.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동유럽 쪽에서 우리도 원전 짓겠다. 어디가 좋은데 한국 원전이 가성비가 좋아. 이런 개념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폴란드 기세를 몰아서 과연 계속 상승할 수 있을지 K원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분의 판넬 보여주시죠. 자, 한길수 매니저님 가장 먼저 적어주셨는데요. 루마니아 없어도 좋음. 이러면 루마니아가 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있으면 더 좋죠. 있으면 더 좋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어도 괜찮다. 이게 주가 측면일까요? 아니면 뭐 실적 측면일까요? 어떤 측면일까요? 모든 측면이죠. 모든 측면에서. 네, 없어도 이미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최창준 매니저님 판넬로 가보죠.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그냥 탑픽을 딱 두 개 적어주셨습니다. 왜냐면 주가도 바닥권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최근에 경기 민감주 섹터들이 다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걔네들의 공통점이 실적 부진, 앞으로도 실적 안 좋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 양호해요, 그래도. 그리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 3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안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원전이 뭐 한수원하고 뭐 폴란드가 됐던 뭐 루마니아가 됐던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됐던 다 뭔가 그 원전 관련해서 이슈가 붙었을 적에는 딱 두 개 종목이 제일 수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수소도 지금 뭐 기대감으로 가고 그런데 원전 같은 경우는 계약이 언제 본계약이 체결될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수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시간의 문제이지 수주는 매출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좋은 거 주가가 바닥권에 있으니까 주가가 좋다. 바닥권에 네. 있다. 자, 알겠습니다. 오른쪽에 이가람 매니저님 판넬입니다. 시간 리스크 엇갈림? 어떤 뜻일까요? 수치만 본다면은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사업이잖아요. 그쵸. 이게 1, 2년도 아니고 뭐 수십 년 걸리는 거의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완전히 바라면서 다 끌고 가기에는 좀 시간적인 리스크나 이런 좀 재료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재료가 연이어서 터져줘야 좀 빨리빨리 올라가 주는데 그렇네요. 연이어서 안 나와주게 되면 올라가다가 또 쉬어가는 구간이 굉장히 많아져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엇갈린 거는 이 수출 모멘텀이 있어야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수출 모멘텀이 필요 없이 국내적으로 봤을 때 국내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이미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돌려도 영업이익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사실은 뭐 수출하고 상관없이도 업황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엇갈림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원전이 다 올라간다라고 저도 보지 않고 예. 몇 개는 좀 정해놓고 추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원전 전문가 우리 한길수 매니저님한테 이야기를 좀 듣고 갈게요. 루마니아 원전 수주전 참여 좀 어떻게 기대를 해봐도 되는 부분입니까? 루마니아 원전 얘기가 왜 나왔냐면 어제 한국수력원자력에 원전 수출 처장이 있습니다. 루마니아로 출국했대요. 원전 수주 논의한다고. 그래서 야 이거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장에서 기대감이 나왔는데
어제 출국을 해서 내일 10일까지 이제 한 2박 3일 일정 정도로 루마니아에 머물면서 루마니아 원전 수주 관련 논의를 한다고 얘기가 나온 건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지금 원전 2기 짓는 사업을 추진 중이에요. 루마니아에서 675메가와트급 원전 2기입니다. 여기다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원전 2기인데 그거 이제 보수 작업까지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략 수주가 이어지면 그럼 총 금액이 한 8에서 9조 원 정도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수원에서 하는 얘기는 이거 너무 언론에서 설레발 친 거다. 그냥 뭐 이번에 실질적인 수주나 계약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라기보다는 한국 원전 이 정도 경쟁력 있으니까 우리도 좀 봐달라 뭐 이런 개념으로 간 거지 너무 설레발을 쳤다 뭐 이런 얘기가 오늘 장중에도 나왔었는데 최근에 핫했던 건 폴란드 2단계 수주였죠. 그리고 거기다가 지난달에 이거는 한참 시간이 지나고 지난주에 단독 보도로 나왔던 건데 지난달에 이제 또 체코 원전이 한 9조 원 정도 되거든요.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그 체코에 있는 외교부 2차관이 우리나라에 극비 방문해서 고리 원전 보고 갔습니다. 참고로 고리 원전이 이제 한국형 원자로 APR 1400 시공되어 있는 그 원전이거든요. 그리고 체코에 수출하려고 하는 것도 APR 1400이고 폴란드에 하는 것도 APR 1400이고 참고로 APR 1400 주기기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다 만듭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체코에서 외교부 2차관이 지난달에 극비리 신고리 원전 보고 갔고 체코는 9조 원짜리 이번 달에 입찰 제안서가 마감됩니다. 그거 뉴스가 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거는 신한울 3호기 4호기를 조기 착공하겠다면서 일정이 빠르면 내년 말쯤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예. 그 전에 이제 물밑 작업할 거라서 이제 계속 재료가 나올 거고 그리고 지난주에 정부에서 국가전략기술이라고 해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이런 기술은 국가 안보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국가 차원에서 밀어주겠다고 지정하는 국가 기반 기술이 있는데 거기에 2개를 추가로 지정했거든요. 하나가 UAM, 예. 도시방공 모빌리티였고요. 두 번째가 SMR이었는데 SMR이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참고로 SMR 관련주 대한민국 대장이 또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이쪽 계통에는 그 전에 뭐 웨스팅하우스 원전 이제 소송이 있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게 큰 노이즈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 갖다가도 거의 열변을 토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제가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장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 제가 이 얘기를 엄청나게 하고 왔거든요. 제가 아시겠지만 매주 공개 방송을 매주 월수금 3시 40분 장 끝난 직후에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날 여기가 화요일이에요. 급등했던 날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이 무거운 종목이 무려 장중에 플러스 25%나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방송이 없었죠. 그리고 다음날 수요일이 되니까 제가 이날 방송한 날이거든요. 화요일 날 25% 올려놓고 수요일 날 장중에 10%를 그냥 반납을 다시 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올렸던 거 다 반납하진 않았지만 제가 이날 방송 저게 지난주 수요일이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전날 방송을 하필이면 방송하는 날 원전이 급락이 나가고 전날 방송을 하는데 저 때가 웨스팅하우스 원전 소송전이랑 폴란드 1단계 수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갔다고 보도가 나온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전날 방송하면서 저는 오늘 장중에 원전이 많이 내려가서 질문을 하루 종일 많이 받았는데 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정도 음봉에 이 정도 재료에 이거 왜 팔려고 하시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고. 이걸 왜 파냐고 도대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한 이후에 이제 종가상으로 올라와서 첫날 급등 나왔던 날 고가 부근까지 벌써 올려놨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날 빠질 때는 웨스팅하우스 원전 악재가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올라와서 이 낙폭을 다 메우는 데 있었던 추가 재료는 뭐였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좋은 애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연히 더 갈 거라고 보고 제가 최근에 원전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폴란드 민간 수주권, 체코 9조 원짜리 건 그리고 여기다가 알파로 얘기한 게 사우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얘기했는데 걔네는 이제 미국한테 또 IAEA 그 에너지 원자력 기구 이제 핵살차를 지금 거부 중이잖아요. 사우디가. 예. 그거 좀 애매하긴 한데 이번에 빈산말 왕세자가 오면 사우디가 추진 중인 게 1.4기가와트급 원자로 2기거든요. 그게 대충 계산하면 한 10조 중후반대 정도 나와요. 이번에 루마니아 2배급이고 이번에 가장 베스트 그림은 그거예요. 다음 주에 빈살만 왕세자가 와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원전 수주를 밀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서 얘기를 하면서 미국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 웨스팅하우스랑 동반 수주를 하면은 허가가 사실상 이루어졌다는 거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동반 수주, 공동 수주 얘기가 나오면 소송전 관련해서도 해결이 되는 거고 사우디 수주가 어렵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한 큐에 해결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이번에 폴란드 1단계 수주가 지금 20조 원짜리입니다. 그 웨스팅하우스 가져간 건데 웨스팅하우스는 설계만 잘하지 원전 주기기의 생산, 제작, 운영, 유지 보수 못합니다. 못해요. 우리나라가 잘하니까 하청으로 또 던질 거다. 그러면 간단한 거잖아요. 제가 판넬에 써놨죠.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루마니아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어떻게 강의 코너로 개편을 할까요? 강의 코너로. 이가람 매니저님, 최창준 매니저님, 한길수 매니저님 따로따로 해서 강의에서 왜냐면 말 걸면 뭐 10분 혼자 얘기하고 뭐 다른 사람 가만히 있는데 저희는 뭐. 원전 얘기하고요. 예. 저는 2차전이면 2차 전지하고. 밤새지요 그냥. 그니까요. 세 분이서 끝장 토론 이래가지고 이가람 매니저님 좋아하시는 섹터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섹터에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투표 받아보는 걸로 이런 걸로. 어쨌든 그래서 원전은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그냥 가던 길 가는 거죠. 가던 길 간다. 그렇죠. 단기적으로 계속 뭐 넣었다 뺐다 뭐 이럴 필요 없다. 없습니다. 여기에 조금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분들 계세요? 왜냐면 원전 보면은 저는 왔다 갔다 하는 게 항상 불안해가지고. 아니 저는 제일 좋은 게 수소보다는 현실성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주가 바닥이고요. 땡큐죠. 오. 예. 땡큐. 그럼 원전 하세요? 하죠. 편입해요? 하죠. 아니 왜 개미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요새 방송에서 제가 종목들이 많이 날리잖아요. 예. 날라다니잖아요. 워낙 또 수익률 좋으니까. 알겠습니다. 이가람 근데- 매니저님은요, 여기서 코멘트 해주실 거. 원전 저는 관련해서. 원전은 저는 좀 사고 파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요것만 좀 짚어드리면은 예. 오늘 이제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산업부에서. 예. 그 내용이 올라온 게 있어서 여기서 이제 제가 본 핵심적인 것만 좀 말씀드리면 이집트 엘바다 원전 관련해서 코멘트가 있었거든요. 요 내용입니다. 내년 1월에 현장 건설소 발족을 목표로 해서 사업 수행 인력을 선발하는 한 편이 적혀져 있고 그 아래에 보니까 9월 달에 이어서 이제 이 중에 20개 정도 20개의 기자재를 연말까지 발주 사전 공고를 추진하겠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기자재 공급이랑 터빈 건물 시공 등에 대한 이제 사전 발주에 대한 공고가 올라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요 시기에 맞춰가지고 원전 종목들이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요 터빈 건물 시공이랑 기자재 공급 관련된 종목들은 한 번씩 연말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지금 만약에 지금 시기에 급하게 원전주가 뭐 이번에 물론 사우디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서 더 올라가겠지만은 요거 시기 지나고 나서 12월 달까지 뭔가 크게 움직임없고 누워 있다면 예. 연말에 이런 포인트에 대한 기대감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고 그다음에 보너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S&T 에너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S&T 에너지? S&T 에너지라고 이 종목은 이제 열병합 관련된 종목인 건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공냉식 발음 좀 어려운데 공냉식 열 교환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그 원래는 열 교환식에서 뭔가 열 나는 것들을 이게 시켜되는 건데 그쵸? 그거 하려면은 공업용 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사우디나 이런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쓰는 게 이 공냉식, 공기를 식혀서 열을 식히는 거거든요. 거기서 하고 있는 게 공냉식 요가 있는데 이 회사가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은 지금 해외 법인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S&T 구이프로 적혀있죠? S&T 구이프인데 법인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실제로 열병화 관련돼서 이 공냉식을 가지고 실제 법인이 있고 법인을 가지고 수주를 받고 있는데 중동에 수주 받고 있는데 네옴시티를 지금 짓고 있죠. 근데 거기서 열병화 관련된 것도 하게 될 텐데 이미 국내 기업 하나가 열병화 발전소를 수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열 교환기가 들어가 될 건데 여기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 게 S&T 에너지라서 이 종목도 최근에 주가가 안 빠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 관련으로 엮일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특이점 세 가지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중간선거 결과, CPI 예측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빈살만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어떤 섹터를 어떻게 봐야 되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전 폴란드 기세 몰아서 루마니아 계속해서 재료가 나오고 있는 상황. 원전에 가지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저희 내용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계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분의 수익률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초반,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 월수팀은 중반, 후반이 더 강합니다. 오늘은 어떤 퍼포먼스를 펼쳤는지 중계석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